안녕하세요, 이경락입니다. 오늘 기업 탐방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시대적 흐름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시장의 어떤 보석 같은 종목, 또 하나의 텐베거가 될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선별해 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시장 많이 안 좋았죠. 그동안 시장의 문제와 그리고 이것이 해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둘지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주식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었어요. 30년 동안 잠잠했던 이 인플레이션이 21세기 들어오고 나서 계속 안정적으로 움직였었거든요. 물론 리먼 사태 이전에 살짝 튄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인플레이션율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20세기에나 보여줬던 그런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작 현상을 보이니까 당연히 시장은 금리 인상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이 진짜 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우리는 이자 부담감이 커지게 되고,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우리는 캐피탈을 많이 쓰잖아요. 이자 부담감이 크게 되고, 이자 부담감은 리세션으로 넘어간다.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킨 요소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달러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정 부양책을 펼쳤고 돈을 돈대로 뿌렸으니까 당연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돈을 너무 많이 뿌렸으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뿌렸다는 얘기 딱 나오니까 누가 떠오르죠? 과거 우리 리먼 사태 때 금리 이제 요거 보면 이해가 되겠네요.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리먼 사태 때 헬리콥터 벤이라고 해가지고 벤 버냉키가 있었죠. 이 사람도 돈을 뿌렸잖아요. 이때 미국 시스템 붕괴로 질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헬리콥터 벤은 돈을 돈대로 뿌렸어요. 금리 인하 저렇게 가파르게 진행하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2008년, 2009년, 10년 넘어올 때 인플레이션 살짝 올랐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런 가파른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때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이때와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거죠. 단순하게 돈을 많이 뿌렸다는 논리로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정의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붙었다는 이야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대공황,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오일 쇼크, 이럴 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했었고, 지금은 그에 비해서는 많이 다행스럽게 약한 건 사실이지만 1980년대 이후 이런 인플레이션은 보여주지 않았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튀어가는 것은 거의 40년 만에 처음인 거거든요. 40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최근에 올렸다라고 하지만 많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이 금리 인하 구간으로 접어들었고 금리 안정화 구간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지구촌에 무엇이 있었기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때는 1991년이었습니다. 20세기에는요. 이데올로기, 이념,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대립각이 가장 주요한 아젠다였죠. 이것 때문에 전쟁도 치르고 이것 때문에 냉전 시대를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91년 고르바초프 돌아가셨죠. 고르바초프 구소련의 수장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것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991년 미국과 소련의 대립관계에서 소련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어떻게 변화했냐면요. 바로 세계화의 물결이 빠르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했죠. 소련뿐만 아니라 지금은 러시아지만 구소련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또 거대한 땅덩어리에 세계의 공장 중국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따르기 시작했죠. 이거는 세계화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말로 글로벌화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싼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물가가 튈 일이 없었죠. 많은 기업들은 애플도 폭스콘사를 두고서 생산을 하잖아요. 삼성전자도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생산을 합니다.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많은 기업들은 그러면서 물가가 튀는 것을 막아왔다는 거죠. 비싸면 시장에서 안 먹히니까 싸게 만들어내는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세계의 공장을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두는 방식으로 기업들은 번영과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많은 지구촌의 소비자들은 싸게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갔고요. 베트남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공장, 많은 의료 공장들이 여기에 있죠. 공산주의 국가니까. 싼 노동력,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바라보자고요. 돈을 많이 뿌려넣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인식해보자 이겁니다. 코로나가 터졌죠. 전 세계는 봉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공장은 셧다운을 했고 공급자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급 차질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전 세계의 세계화가 멈추기 시작했어요.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에 흠집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칩 쇼티지라는 얘기도 참 생소한 단어였는데 쇼티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단어로 변화했죠. 쇼티지. 물량 부족 현상, 병목 현상, 공급자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차질 문제들, 봉쇄 이런 어색한 단어들이 2, 3년 동안 우리한테는 익숙한 단어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봉쇄. 그리고 해운 운임지수도 급증하고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5배 1년 만에.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봉쇄되어지니까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공급자적인 부분, 운임지수까지 다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것은 딜레이 되면서 계속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로 자리 잡았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수요는 견조합니다. 나는 써야 되는데. 공급자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엉키고 설키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용역의 교역도 없었습니다. 용역의 교역.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농촌이나 어촌을 가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게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5만 명 들어오던 사람들이 6천 명 들어와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물건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식품 가격, 어떤 수산물 이런 것들의 가격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일손이 부족하니까. 이런 복합적인 용역의 교역이 없었던 것은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고,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가면 이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는 악재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작년 7월 달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러고 나서 욕 많이 먹었죠. 아마 연준의 의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 분명히 이런 공급자적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계속 딜레이 됐고, 공급자적인 부분의 차질은 파월은 실언을 한 것을 시인하고 지금 이래저래 이제 소방수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파월은 아마 이런 공급자적인 부분, 쇼티지에다가 포커스를 두면서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 엔데믹이 보이는 시점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발언이 지금 하면 맞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끝나가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화의 흠집이 발생해가지고 공급자적인 부분에 차질이 발생해가지고 모두가 힘들 때 또 뭐까지 터집니까? 세계화의 흠집을 또 가져오는 전쟁이 반발합니다. 밀과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급등시켜버리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생하게 되니까 갈등이나 위험한 그 상황에 휘발유를 끼얹는 그런 흐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인플레이션, 여기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전쟁까지 반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고, 그 결과 세계화로 지금까지 잘 잡아왔던 인플레이션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두 가지 요소는요, 코로나로부터 발생한 거, 코로나의 봉쇄로 발생한 거, 그리고 전쟁으로 발생한 거, 코로나의 봉쇄는 지금 다 풀리기 시작했죠. 이것도 해소될 수 있는 약재고, 용역의 교역도 해소될 수 있는 약재예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이런 것들 또한 해소될 수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이 물가는 서서히 내년부터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맨하임 인덱스인데요. 중고차 가격인데, 자동차도 따지고 보면 금리 인상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자동차도 캐피탈로 판매가 되는 거니까 신체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고차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고차도 캐피탈로 많이 구매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런 중고차 가격 지수를 점진적으로 안정화시킨다. 근원 물가라고 봐야 되겠죠. 근원 물가 쪽에서 점진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다.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 지표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지켜봐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식품 관련돼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세계화는 다시 재개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많은 자영업자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겁니다.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내년도 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기업들이 또 이런 시장에 맞춰가지고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을 열어두자. 기업하는 사람들은 뭘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또 한켠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플레이션에 근데 못내 당신이 이야기하지 않은 하나가 있어. 그래, 코로나도 끝나고 전쟁도 끝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게 있지. 그건 바로 고용률. 미국의 고용률이 3.7. 지금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불가피해. 임금 인상은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맞는 말이죠. 저도 이게 두려운데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업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방법을 찾아낸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많은 부분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로봇화, 자동화, AI,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테슬라의 AI 데이 때 옵티머스 이 로봇을 보여줘요. 이 시장의 개화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동화 시장, 로봇 시장,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인간의 높은 임금을 대체하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의 시대가 더 발빠르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도 한번 보자고요. 커피숍이나 뭐 어떤 매장에 가게 되면 이런 키오스크를 우리는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쉽게 주문을 하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튀김 로봇 기계도 지금 나왔습니다. 정확한 온도에 정확하게 통닭을 튀기는 대한민국 통닭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기 로봇들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렌탈을 주고서 사는 거거든요. 인건비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니까 지금 선호도가 높아지고요. 또 서빙 로봇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식당들 가면 많이 보게 돼요. 인건비를 대체하는 로봇 자동화의 시대. 근데 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디다스가 공장 자동화를 포기하지 않았냐. 4년 동안 준비했는데 아직까지 이 완벽한 자동화 시장으로 넘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도 많겠지만 또 아디다스가 또 추구하는 것도 세계화죠. 베트남이나 중국에다 생산을 두는 건데 세계화가 살아나면서 자동화와 함께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무튼 아디다스는 여기서 만들어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겠죠. 전 세계 많은 제조업들이 이런 시스템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 AI 로봇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AI 검색하면 로봇이 딱 뜹니다. (4차 산업혁명) 다 자동화예요. 로봇이 대체하는 거죠. 다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예요. 자율주행 이것도 인간의 노동력을 로봇이 대체하는 거죠. 자동화. 차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다 같은 맥락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올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를 앞당긴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지금 임금 인상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은 자동화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가 전기차 시대를 빠르게 앞당겼다. 지금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은 로봇화,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빠르게 앞당길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율주행이 이제 가장 우리한테 성큼 다가온 어떤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자율주행과 자동차의 전장. 이게 우리한테 가장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요번에 CES에서 LG가 보여준 옴니팟? 예, 이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여러분들은 이게 자동차로 보입니까?
이게 어떻게 뭘로 보이세요, 이게? 완벽하게 가전으로 바뀌었죠. 이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면요. 많은 분들이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기존 IT 업체들이 자동차 시장을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벤츠가 여러분들이 이 베르타 벤츠 이 여성분이 이제 벤츠 부인이셨는데 칼 벤츠의 와이프죠. 베르타 벤츠. 이분이 전 세계 최초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고 장거리 여행을 한 분이에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역사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의 디지털화는 가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전 회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기존 가전 업체에 납품되는 기업이 전기차 업체로 납품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 가전의 핵심 부품 업체가 전기차의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 업체로 납품되고 있는 기업.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기존 완성차, 기존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가 전기차로 납품하고 뭐 자율주행차로 납품하고 그게 매력이 있나요? 기존 가전, 스마트폰에 납품하고 기존 냉장고, TV에 납품하는 업체가 자동차로도 납품되기 시작해요. 어느 게 더 매력적인가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는 매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IT 부품 업체 쪽에서 텐베거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 24시 클럽은 그동안 우리가 IT 기업들, 기존 가전에 들어가던 IT 업체가 자동차 쪽으로 나가고 로봇 쪽으로 부품이 확대되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 거예요. 잠시 후 그 종목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에서 유로.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힌트를 잠깐 드릴게요. 과거 2009년도 아이폰 3가 나왔을 때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사람들은 2년 동안 10% 정도 넘어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 3년 동안 어떤 현상이 발생했죠? 침투율이 50% 넘어갑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침투율이 10% 정도 넘어가면 대박이네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기존 내연기관보다 월등한 기능이 들어간 거잖아요. 차량의 구매 욕구는 더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기존 내연기관처럼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지 않는 제품은 시장에서 외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즉 인간은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인간은 피처폰을 빠르게 잊어버린 것처럼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정말 빠르게 잊을 거예요. 그만큼 시장의 판세가 빠르게 변화할 것을 예고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 이제부터 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세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시야는 넓히고 투자 내공에는 깊이를 더하는 24시 인베스트먼트의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이경락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24시 인베스트먼트의 명물 2023년 시장을 주도할 유망 기업을 집중 분석한 기업 탐방 비밀 노트를 드립니다. 11월에 탐방한 4개의 기업을 포함해서 무려 30개 기업의 분석이 담긴 기업 탐방 비밀 노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럼 이경락 스페셜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24시 인베스트먼트의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경락 스페셜 첫 시간입니다. 네, 대표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아주 특별한 눈을 가지셨다고 들었는데요. 남들이 차트를 읽을 때 나는 이것을 읽는다. 그 이것이 과연 뭔가요? 저는 현장을
잃는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고급 정보를 뭐 인터넷이나 네. 뭐 뉴스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고급 정보는 뉴스로 안 나오죠. 그렇죠. 예, 누구나 다 알면 고급 정보가 아닌데 그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누가 카더라가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클럽은 확인해 보자. 처음에 그리고 저희 클럽의 탄생에 이제 인베스트의 탄생이 그거였거든요. 확인해 보고 투자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현장을 가게 되면 특히 우리가 IT 쪽을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아, 이거 돈이 되겠다라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서 종목을 발굴해 가고 뭐 이치전지도 그래서 발굴했던 거거든요. 정말 전기차 시대가 오겠구나 그런 확신을 얻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느꼈던 그 영감들. 근데 주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뭐 분석도 좋고 막 다 좋은데 이것만 있어도 돼요. 신념을 기반으로 한 배짱. 그래야지만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찾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현장에서의 학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대표님처럼 네. 기업 탐방을 다니는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편인가요? 최근에 좀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기업 탐방을 다니던 팀이라서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다녔을 거예요. 저희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우리 손창현 팀장님 이런 분들 워낙 기업 탐방계에서 유명한데 그분은 아마 국내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다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자부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자동화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 자동차의 자동화 시대가 열렸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찾다가 이 종목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선례가 있었다는 얘기죠. 내연기관 차량이 2016년, 17년도에 전장 쪽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디스플레이 달기 시작하고 그때 가장 많이 갔던 종목이 바로 사막 콘덴서였어요. 그래서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쪽이 가장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탐방을 갔다 왔고 지금 거의 반기에 한 번씩은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장 쪽에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잘 갔다 왔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죠. 그럼 오늘 사막 콘덴서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막 콘덴서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일까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게 MLCC라는 것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MLCC예요. 이거 혹시 PCB 판에 보면 이런 거 보셨어요? 뭐 마더보드 같은 걸 열어보면 네. 있는 것들 맞죠? 예, 이런 거 해부 안 해보셨죠? 해부 뭐 중학교 때 잠깐 예, 해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도 봤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이제 좀 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 좁쌀 같은 요것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스마트폰에 1000개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스마트폰에 1000개 들어가는데 자동차에는 완전 자율주행, 얘가 가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막 콘덴서 IR 담당자분 뭐 보고 이거 방송 보실 수도 있는데 그분도 가늠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는 작잖아요. 네. 이거는 국내에서 삼성전기가 이쪽 시장은 뭐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대형 고용량 쪽은 사막 콘덴서가 맡아요. 가전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도 이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전류가 흐르게 해주는 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네. 반도체랑 반도체를 기가 막히게 실장하면 뭡니까? 뭐합니까? MLCC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요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대형 고용량도 사막 콘덴서가 잘 만들고 있고 많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요걸 만드는 거예요, 이 기업은. 이게 MLCC입니다.
그럼 지금 MLCC가 어디에 쓰이고 어떤 부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말씀해주셨던 뭐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막 콘덴서가 전기차 열풍의 영향을 좀 봤나요? 전기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어디예요? 뭐 테슬라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제 테슬라죠, 당연히. 그죠? 근데 저는 전기차에서 들어가나 요거를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요거 한번 설명드리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DCLC라고 해가지고 MLCC는 일단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죠, 이거. 네. DCLC라고 해가지고 이게 전력 변환기인데 전력 변환기는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요. 전기차 충전기에. 근데 지금 초도 물량이 좀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냐면 뭐 현대모비스나 만도 이런 데는 당연히 동사권 들어가고 좀 유명한 테슬라 말고 좀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리비안이라고. 리비안에서 지금 DCLC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은 뭐 워낙 아마존이나 포드가 이제 만드는 그 회사잖아요. 픽업 트럭. 지금 초도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요 정도라고 하면 내년에 이제 여기서는 계속 적자였는데 네. 내년에 흑자 전환도 가능하거든요. 리비안도 고객사예요. 전기차 쪽은. 근데 저는 흥미롭게 보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전기차 충전기 시대가 열리게 되면 전력 변환기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중대형 고용량 DCLC 시장에서 또 사마코텐서가 국내에서는 일각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도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덧붙이면 첨언하면 이 MLCC는 자율주행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가 완벽하게 완전 자율주행을 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PCB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갈 텐데 거기에 중대형 고용량 MLCC는 당연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완전 자율주행에 가장 많이 가 있는 기업이 테슬라잖아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네. 테슬라도 동사의 고객사예요. 리비안도 그렇고 테슬라 네. 역시도 고객사군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초도 물량만 지금 들어가서 뭐 조금 들어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장이 참 오늘 방송에서 별걸 다 푸네요. 어떤 내용인지 시장에서 모르는 알려주시죠. 내용인데 네. 테슬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테슬라 오디오 비디오 뭐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MLCC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고 그건 당연히 가전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생각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동계에 들어가요. 움직이는 부품 PCB 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검증받은 기업이라는 얘기죠. 테슬라가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나. 그럼 당연히 현대모비스 만도도 당연히 주 고객사고 좋은 기업이라는 걸 확 느끼실 거예요. 네, 확 귀에 들어오네요.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갈러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인가요? 굳이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사측에서는. 근데 저는 갔다 왔으니까 이게 기업 탐방이 무서운 거거든요.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은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 뭐 물량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사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시작이잖아요. 그쵸.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시작 걸음마도 안 됐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는 거죠. 지금 고객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사막 콘덴서 주목해봐도 좋을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데 네. 사실 이 MLCC 관련주가 사막 콘덴서만 있는 거는 또 아닙니다. 네. 또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렇죠. 네. 뭐 코스모 신소재, 네. 뭐 일본 쪽에는 뭐 무라타가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규모나 거래 물량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전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이쪽을 파다 보니까 무라타라는 기업을 이야기 안 하고서는 MLCC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분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라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사막 콘덴서가 주봉이거든요. 2017년도, 18년도, 2016년도부터 거의 20배 가까이 이 종목이 올라갑니다. 20배요. 사막 콘덴서가. 그 올라갔던 배경을 보게 되면 갑자기 실적이 4배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생하면서 MLCC 쇼티지라는 게 발생해요. MLCC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면 그때 자동차 전장이 열리게 되니까
당연히 쇼티지가 발생했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는 1등 기업인 세계시장 점유율을 무라타가 지금 몇 %를 차지하고 있냐면요.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무라타가 어떤 일을 그때 벌이냐면요. 무라타 다 유명한 화면 하나 켜놓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무라타가 이제 그 중화권에서도 스마트폰이 막 폭발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막 이럴 때 아무리 봐도 무라타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삼성 전기도 띄워두고 막 많은 기업들이 하니까 왠지 돈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진이 더 좋은 데가 뭐가 없냐 봤더니 자동차 쪽은 좀 마진을 많이 줘요. 그래서 1등 기업인 무라타가 자동차 전장 MLCC로 라인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는데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네.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MLCC의 쇼티지가 발생했고 마진이 그러면 사막 콘덴서의 MLCC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다른 업체들이 이제 계속 발주를 주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제 MLCC 쇼티지가 발생했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자동차 전장이 조금 그렇게 바꿨다라고 해가지고 MLCC 쇼티지가 그때 발생했는데 네.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오게 되면 MLCC가 얼마나 부족하겠냐 이거죠. 더 많이 쓰일 텐데 네. 그때 1000개 들어갔다라고 하면 2만 개, 3만 개, 뭐 4만 개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자율주행 시대는 커져갈 텐데 요거를 좀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근데 이 MLCC 업체들의 특성이 있어요. 보수적이에요. 1등인 무라타가 생산 캐파를 조금씩 증가시키면 다른 업체들도 조금씩 증가시킵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메모리 반도체랑 좀 비슷하거든요. 소수의 업체들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신규 업체들도 뛰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노하우라는 것이 필요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기술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MLCC 쪽은 무라타로 인해 가지고 무라타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또 일본 업체들이 보수적이에요. 네. 보수적인 무라타로 인해 가지고 쇼티지가 또 한 번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계산해 보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의 쇼티지가 온다면 그때도 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제 예상이 맞다라고 하면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만약에 내가 못 잡는다? 그러면 노키아가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스마트폰에 적응 못했던 노키아가 피처폰의 왕자였거든요. 왕이었거든요. 네. 스마트폰 시장에 몰락을 했던 것처럼 기존 완성차 업체 중에서 자율주행에서 자리 잡지 못하면 무너지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예로 이제 테슬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가능하다. 테슬라가 말하는 그 네트워크로 인해 가지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일반 이제 사람이에요. 테슬라를 10대를 구입합니다. 택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돈 벌어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차량이 소유가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자율주행이 안 되는 자동차를 구매할 필요가 없죠. 내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게 감가상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데 당연히 자율주행이 탑재되는 완전 자율주행과 네트워크화되면서 우버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선호할 텐데 네. 그만큼 자율주행 시대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MLCC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신차는 다 MLCC의 탑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사막 콘덴서 지금 아까 고객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뭐 테슬라부터 해서 리비안 뭐 쟁쟁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실적이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또 아무래도 반도체 수급 문제가 같이 겹쳐지면서 MLCC도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실적 부분이 앞으로 전망이 그럼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봉쇄가 컸죠.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봉쇄,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제 워낙 수요가 많은 산업이다 보니까 중화권 내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MLCC의 넉넉함을 만들었을 거예요.
공급이 좀 넘쳐나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냈을 거고. 근데 최근에 중국의 봉쇄가 해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스마트폰 중국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제 MLCC 수요가 4분기 때부터 점진적으로 돌아서면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 전장 쪽인데 이것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뭐 내년도부터 시작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뭐 레벨 3, 레벨 4 시대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면 MLCC 수요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마 2024년, 2025년도는 서서히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 침투율이 한 10% 정도까지 된다. 그때까지 가져가면 돼요. 항상 우리는 또 확인하고 가면 늦거든요. 확신을 갖냐, MLCC가 자율주행의 최대 수혜주라는 확신을 갖냐, 확신을 갖거든요.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침투율이 한 10% 정도까지 된다라고 하면 한 2026, 2027,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좀 길게 보는 안목으로 이 종목을 보게 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 사막 콘덴서가 네. MLCC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좀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매출 구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매출 구조의 대부분은 MLCC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가 뭐 이제 뭐 슈퍼 캐패시터 이런 것들 종류가 많거든요. 뭐 DCLC 이런 것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기 그리고 산업용에도 많이 들어가요. 전력 변환기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뭐 다양하게 이제 컨덴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데 가장 주 고객사가 LG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가전 쪽에서는. 네. 근데 LG전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전장 기업으로 봐야 되지 않냐. 전장 쪽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전방의 고객사인 LG전자가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장 부품 글로벌 넘버원이잖아요. LG전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MLCC를 납품해 나가면서 고객사를 또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앞에서 LG전자가 영업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와 공생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LG전자가 제가 봤을 때 이 전장 쪽에서 이게 이건 뭐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랜드로버가 원래 좀 자동차 고장이 장고장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이 IT 쪽을 LG전자한테 맡기고 나서부터 장고장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만큼 LG전자가 여기서는 최고의 뭐 기업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마콘덴서의 전장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은 당연시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당연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G전자와 또 공생하는 사이다. 네. 이건 사실 기업 탐방을 실제로 가지 않으시면은 네. 알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또 이런 알찬 정보들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적인 전망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사마콘덴서 좀 긴가민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너무 복잡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쉽게 접근하면 10년과 배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유석 습격 사건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 한 놈만 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맥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자동차가 냉장고처럼 바뀌는 거다. 뭐 복잡하게 거기 뭐가 최대 수혜 주가 그래가지고 뭐 카메라 뭐 이미지 센서 뭐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막 많이 파시더라고요. 네. 근데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냥 자동차가 가전으로 바뀌는 거니까 가전 업체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PCB랑 MLCC니까 그쪽을 파면 답이 나오거든요. 또 대체 불가한 기업을 보면 돼요. 지금 삼성전기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워낙 또 강자고, 근데 이 중대형 고용량 MLCC 시장에서 사마콘덴서는 검증받은 기업이거든요. 이 자동차는 안전과 직결되잖아요. 사람 목숨,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안전과 직결되는 거라서.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큰일 나니까. 구동계 쪽에서 사마콘덴서의 MLCC를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미 자동차 업체에서 검증을 받은 거예요. 현대모비스 만도도 동사를 쓴다는 얘기는 이미 검증을 받은 거라고요. 이런 기업은 많지가 않아요. 검증받은 기업은.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3년 정도의 검증의 기간이 필요한데 테스트의 기간이 필요한데 테스트 기간이 끝났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매력적인 기업이고 검증받은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사막 콘덴서라는 기업을 전격 해부해 봤는데 저는 근데 이게 가장 궁금해요. 대표님께서 그 사막 콘덴서라는 기업을 방문하셨을 때 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기업 정말 앞으로 대성하겠다. 아니면 이 기업 조금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둘 중에 고르신다면 어떤 쪽일까요? 일단은 옛날에 에코프로비엠 처음에 방문했을 때 김병훈 대표님이라고 그 네. 대표님께서 직접 저희를 이제 그 가족 여러분들 주주분들을 모시고 왔었거든요. 그때 내방에 하셔가지고 자기네 기업의 비전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을 끌고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에요. 들으면서 공감대를 많이 얻었었거든요. 네. 사막 콘덴서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진솔하게 원래 이제 IR 가다 보면 기업 탐방 가다 보면 좀 과대하게 포장하는 업체들은 좀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요. 근데 너무 더 과장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또 반감이 드는군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이제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좀 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많은데 이래저래 분명한 것은 이제 전장 쪽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로 저희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높은 기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쟁 구도 심화가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좀 높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사막 콘덴서라는 기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셨을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지금 더 드려보고 싶은 질문도 많고 뭐 관련주라든지 숨은 정보는 더 없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대표님과 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마 텐베고 종목을 누구나 꿈꾸는 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다른 종목 없나 고민 많으실 텐데 그렇죠.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24시 클럽 이경락 제 얼굴 있을 겁니다.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또 진솔하게 자동화와 관련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좋은 이야기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경락 스페셜 첫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경락 스페셜이 준비한 스페셜한 이벤트 샵 8338번으로 이경락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탐방한 4개의 기업을 포함해서 무려 30개 기업의 분석이 담긴 특별한 선물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 탐방 비밀 노트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로서 내년이 더 기대되는 기업, 오늘은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2023년의 주도 섹터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이경락 스페셜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하셔서 투자 성공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매일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 당신의 계좌가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업 탐방으로 만든 팩트 기반 데이터, 74%의 놀라운 적중률을 가진 단기 문자 서비스와 3명의 전문가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 만든 10종목 핵심 포트, 24시간 잠들지 않는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24시 클럽을 검색해 보세요.